외출도 힘든데 집에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책 이야기 함께 해보시죠. 북구북구 오늘도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뭐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다라고 하는데 가을에는 나가야죠. 그럼요, 놀아야죠. 네, 놀아야죠. 아유. 독서는 여름, 무더운 여름이나 아주 추운 겨울에 하기에 제일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이 독서하기에 좋은 본인들만의 어떤 계절이라든지 시기 이런 게 있으세요? 저는 시간 날 때요. 시간 날 때. 사실 여름도 너무 더워서 손에 안 잡히고 겨울은 추워서 안 잡히고 안 읽으려는 그런 뭐 어떤 핑계는 굉장히 많잖아요. 봄, 가을에는 나가야 되니까 네, 안 읽히고. 네. 네. 그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이 있잖아요.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 네. 모든 불행한 가정은 다 저마다의 그 이유로 불행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비슷하다. 한 가지로 뭐 그런 것처럼 네. 독서를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많아요. 100만 가지 있죠. 네. 근데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읽고 싶으니까. 읽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읽고 싶은 땡길 때 그게 언제든 간에 그때 저는 독서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책 많이 보는 친구들이 야, 요새 또 책 안 보냐? 그럼 난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왜? 네가 보잖아. 네가 보고 나랑 얘기를 하면 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한 밤새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책을 안 봐서 되는 이유는. 근데 그런 법칙들이 있다. 안나까리나의 법칙. 그거 되게 인상적인데요. 박사 씨는 어떠세요? 이시안 씨가 시간 날 때요라고 말했는데 내가 여기서 저는 시간 내서 읽습니다라고 말하면 되게 잘난 척하는 것 같죠. 꼭 저 약간 캐릭터가 오늘 수업 끝인데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는 분위기예요. 약간. 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우리 진짜 책은 시간 날 때도 읽고 시간 내서도 읽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야, 이렇게 그렇죠.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집에 갈까요? 약간 느낌이 반반 통닭 같은. 자, 그렇다면 오늘 시간을 내서 읽는 박사 씨와 시간이 날 때 읽는 이시안 씨가 같이 읽어본 책. 자, H.G. 웰즈의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 이 H.G. 웰즈 참 대단한 작가잖아요. 네. 타임머신뿐만이 아니라 뭐 투명인간, 네. 그것도 굉장한 고전이 됐고, 또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톰 크루즈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주전쟁. 네, 우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아마 연출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톰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 중에서 제일 이상하게 나왔어요. 네, 제일 이상했어요. 하여튼 사회적인 약간 루저의 그죠? 그렇죠. 네. 거기선 톰 크루즈보다 다코타 패닝이 훨씬 더 눈에 그렇죠. 띄긴 아역 했었죠. 배우였던 네. 다코타 패닝이 눈에 띄었고 톰 크루즈는 되게 하여튼 뭔가 확실한 역할을 하는 배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애매한 캐릭터로 나왔는데 영화는 굉장히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바로 H.G. 웰즈가 원작자다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 타임머신을 쓴 때를 보니까 1895년 무려 19세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시기에 이미 21세기의 어떤 미래들을 다 예측하고 있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떤 작가인지 좀 먼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일단 발표 자체가 1895년이니까 태어난 게 1866년으로 이건 뭐 정말 옛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아니 대단한 게요. 이 1895년이면 최초의 상업 영화가 이제 출발한 해요. 그러니까 류미에르 형제의 그 기차의 도착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상영이 되면서 영화의 시작해로 보거든요. 네. 그때 이미 영화의 원작이 된 소설들을 막 써내고 있었다는 게. 일단 너무 영화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 사람 일생도 처음에 굉장히 가난한 상가에 태어나가지고요. 학업도 제대로 못 마치거든요. 그래서 14살에 학교 공부를 그만뒀고요. 뭐 점원, 보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걸 전전하다가 런던 대학교에 또 진학을 해요. 거기서 동물학 학사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과학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사는 좀 별로다. 나는 글을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전업 작가에게로 접어듭니다. 그리고서 1895년에 타임머신을 발표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나온 소설들이요. 모로 박사의 섬. 이게 그것도 영화가 됐었죠. 네, 모로 박사의 섬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 생체 실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DNA 조작해가지고 막 사람하고 동물하고 섞이잖아요. 네. 요즘도 생체 실험 같은 거 막 그 SF나 그런 거에 많이 나오는데 소재로 이게 첫 번째인 거죠. 아니 그거를 19세기에 썼단 말이에요. 네. 유전자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던 시기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요. 투명인간, 말씀하신 우주전쟁 같은 작품들을 계속 발표해요. 한 100여 편을 발표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말하자면 지금 SF 콘텐츠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원형들을 거의 처음 쓰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소위 뭐 SF의 아버지다 하는 분들 몇몇 있잖아요. 네.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향의 꿈을 꾸는가? 네. 그 필립 K. 딕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보다 훨씬 앞서서 네. 바로 이런 SF의 어떤 기틀도 아니에요. 완성형이에요. 거의 신화적 책들을 써냈다는 게 참 대단한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작가들은 뭔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상황에서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그런 걸 했다면 이분은 그 상황을 던진 것 같아요. 뭐 외계인이 침공할 수 있다라든가 투명인간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은 투명인간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떤 고뇌를 할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면 이 사람은 처음 시작점을 만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SF계에서는 에드가 앨런 포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자, 타임머신을 타고 하는 시간 여행. 그 이후에 뭐 수많은 변주들이 있죠. 백투더 퓨처 같은 영화가 이제 현대의 어떤 클래식이 됐다라면 그 이후에 무슨 어바웃 타임처럼 로맨스에다가 타임슬립을 집어넣는 작품들도 있었고 최근에도 뭐 드라마 특히 중국 사람들 타임슬립 정말 좋아하거든요. 최근 중국 드라마 보면 두 편 중에 하나는 다 타임슬립이라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자,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이야기 그 원전인 타임머신 박사 씨가 좀 줄거리를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 소설은 일종의 액자 소설인데요. 그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타임머신을 개발을 합니다. 네. 이제 그걸 타고 미래로 가는데요. 도착해 보니까 거의 지상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도착한 연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아,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80만 년 후 정도 네, 되죠. 네. 80만 년 후. 네. 80만 년 후. 네. 그러니까 진짜 인류가 거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작가의 야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100년 후, 200년 후, 80만 년. 그러니까 니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갈 거야. 막 이런. 그러니까요. 네. 아, 그때쯤 되면 그때도 우리 뭐 오손네스 원년이다, 막 타임머신 원년이다 이러면서 또 축제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갔는데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요. 과일과 꽃도 풍부하고 그리고 인류가 좀 이상하게 진화를 해요. 키는 한 1m 20cm 정도의 좀 소인인데 정말 너무 천사 같아요. 작은 몸에 잘 웃고 잘 놀고 남녀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런 태평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도 문명이 발달하면서 경쟁이나 위협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태평하게 진화했나 보다.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타임머신은 도둑맞습니다. 도둑 맞죠? 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그랬을까라고 의심을 하는데요. 점점 수상쩍은 점이 발견이 되죠. 일단 이 사람들이 입고 신는 옷이나 신발을 누가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도 가게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네. 그런데다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깊은 우물과 이 아지랑이를 피어올리는 기둥들이 또 여기저기 있고요. 그리고 이 태평하고 천진난만한 사람들이 유독 어둠을 무서워하는 것이 좀 수상쩍어요. 어둠을 무서워한다. 네. 이런 수수께끼를 풀어보고자 했던 이 나는 어느 날 아주 혐오스러울 정도로 기이한 인간과 닮은 생명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주 잽싸게 우물로 숨어버립니다.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인 게 네. 인간과 닮았는데 아주 혐오스럽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알고 보니 지하에는 이 지상의 인간과는 다르게 진화한 또 다른 인류가 살고 있었던 거죠. 얘기가 점점 흥미있어지는데요. 이 나는 타임머신도 찾을 겸 이들의 지하 세계에 직접 내려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네. 그 결말은 아마 오늘 중에 누군가 말씀하실 겁니다. 뭐 저는 누가 말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충격적인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 근데 우리 이거 PD님이 너무 스포를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하게 말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래 꺼림직하지 않게 그냥 스포 탁탁 결말을 말하겠습니다. 네. 오늘 십자가는 지어주시죠. 네. 그렇죠. 우리가 결말을 알면 재미없다라는 것도 일종의 미신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봤던 영화 몇 번씩 다시 보고 그 읽었던 책 몇 번씩 다시 읽으면서 오히려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건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 박사 씨가 얘기한 대로 중간까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러지? 이 사람밖에 없는데 뭐지? 하면서 약간 추리기법이 있어요. 이게 뭘까? 하는데 갑자기 이제 몰록 종족이 등장하면서 지하세계 종족들이 그러면서 이제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사실은 이게 왜 그러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알면은 사실 살짝 맥이 풀릴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긴 해요. 네. 어찌됐건 지금 변죽만 올리고 계십니다. 이 타임머신이라는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헐리우드에서 참 여러 번 영화됐어요. 네. 제가 봤던 버전은 옛날 영화 버전도 있거든요. 그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죽은 뒤에 그 여자를 이제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데
갈 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여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바꿀 수가 없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다가 이제 미래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도 있었고 아마 이 원작에 가장 충실했던 거는 그 가이 피어스인가요? 그 배우가 나왔던 네. 예, 그 영화가 아마 가장 원작에 가까웠던 걸로. 그리고 그게 왜 원작에 가까웠냐면 가이 피어스가 주연 배우인데요. 감독이 이 H.G. 웰즈의 손자예요. 아,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의 유지를 좀 이렇게 받들기 위해서 가장 원작에 가깝게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원작 소설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다. 내가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네. 맞아요. 가이 피어스가 나왔던 그 작품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찌됐건 이 본격적인 책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좀 한두 가지 더 여쭤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과거로 가고 싶으세요? 미래로 가고? 이게 되게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요. 이거를 과거나 미래로 한쪽으로 갈 수 있다면 어디를 갈까? 쓸데없는 고민을 해봤는데 이 질문 받기 전에 원래 고민을 해봤는데 한 번만 갈 수 있다면? 결론을 그래서 이게 왕복이냐 편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아, 왕복이냐 편도냐? 네. 와, 진짜 디테일하게 고민하셨다. 왕복이면 왕복이면 미래로 갈 것 같아요. 미래로 가야죠. 왕복이면 미래로 가가지고 이제 가진 여러 가지 아니 일단 미래로 가면 일단 코인하고 주식을 먼저 봐야 된다. 미래로 가면 그렇죠. 네. 그리고 백투더퓨처도 보면 미래 갔다 오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하늘을 날고 미래 과학 기술을 또 받아들여서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미래 편에서는 그거 나오잖아요. 왜 그 스포츠 토토로 거부가 된 사람과의 어떤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왕복이면 미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그리고 편도면 미래로 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진짜 뒤떨어진 사람이잖아요. 바보 되죠. 살기가 힘드니까 과거로 가서 예언자.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좀 한 세상을 풍미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언자라고 쓰고 사기꾼이라고 쓰는 거 아닐까? 과거로 가가지고. 근데 우리 진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을 보면 진짜 그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진짜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과거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그래서 왕복과 편도를 좀 구분해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복과 편도를 구분해서 가도록 하겠다. 저는 굉장히 단순했는데 저는 어떻게? 아무 데도 가기 싫어요. 왜요? 여기 있을래요? 에? 왜요? 아니 일단 왕복이라도 편도 말고 왕복.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이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나세요?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그냥 나는 안전한 집에 있어야겠다. 나는 진짜 어디 가서 두려워, 이불 밖은 너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과거나 미래는 두려워. 그럼요. 지금 그냥 그나마 친구들 있고 안전한 여기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살아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사 씨 이야기 들으니까 영화 한 편 떠오르네요. 그 midnight 파리. 거기서 왜 그 주인공이 자기가 동경했던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으로 가나요? 그래서 그렇죠. 해밍웨이도 만나고 막 피카소도 만나고 그런데 그 시기에 만난 또 한 여자는 더 과거로 자기는 가고 더 싶어야죠. 과거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흐와 고갱이 있었던 시대로 가겠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깨닫잖아요. 누구나 과거를 동경하는구나. 과거의 그들조차도 또 과거를 또 동경하는구나. 그쵸.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도 제가 동경하는 과거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실망을 하느니 그냥 여기에서 그 사람들 참 좋은 시대 살았지라고 생각하는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고흐를 탁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바라기 이런 걸 그리신 겁니까? 취해서 그렸는데 뭘 그렸는지 잘 모르겠어. 뭐 이러면 이제 짜증 확 나는 상황이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과거와 미래. 자, 왕복과 편도를 구분한 이시안 씨와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다는 박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오늘 책을 읽어보는 시간 북구북구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H.G. 웰즈의 타임머신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1895년도의 작품인데 미래의 종족들, 인간의 먼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엘로이와 몰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두 개의 종족은 사실 이제 웰즈가 살았던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능이 퇴화하지만 평화롭고 안정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집단과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또 하나의 어떤 괴기스러운 집단.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일단 그 당시가 한참 자본주의가 융성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위 자본주의가 막 그 산업혁명과 함께 끌어오르던 시기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좀 심해지고 지금처럼 어떤 복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때 저 꼬마의 아이들도 다 공장 나가서 아동노동하고 아동 학대하던 네, 네. 시절. 뭐 5살 때부터 일하고 막 그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어떤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던 시기였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80만 년 후라고 상정을 해버리니까 이게 진화로까지 연결됐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편에서는 참 명리했다는 게 그 시대의 이야기로 쓰면 또 여러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 이거 미래 얘기야. 그 SF인데 왜 거기다가 이렇게 진지하게 다가와? 뭐 이렇게 이제 피해갈 수 있는 구멍까지 그렇죠. 이제 만들어진 네. 거죠. 그래서 LOE 같은 경우들이 지배 계급이 좀 잘 진화된 형태. 그래서 막 놀고 먹고 막 굉장히 한가로워 보이고 그리고 표피적으로는 그렇죠. 표면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지하 세계로 숨어든 사람들은 이제 노동자 계급이 진화를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하로 가서 이제 좀 뭔가 태양 밑에서 살지 못하니까 안 좋은 느낌인데 말하자면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이요. 그런데 왜 피지배 계급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은데 지배 계급을 왜 말하자면 다시 이제 권력을 전복시키지 못하나 그렇게 못하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아 이게 여기서 스포가 되는 건데 이래도 될 합시다까지 십자가를 지시죠. 네. 네. 그러니까 LOE족들이요 처음에 한가롭게 막 초원에서 막 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소가 노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놀고 있는 것처럼. 몰록족들이 사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LOE들을 잡아먹고 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배 계급이 너무 무력해져가지고 오히려 피지배 계급에게 역전당한 상태가 된 겁니다. 사실 그런 어떤 아이디어는 이후에 그 매트릭스 같은 경우 인간을 이제 배터리로 쓰는 어떤 그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도 영감을 준 것 같고 참 작품이 가지고 있는 함유성이 참 크다라는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또 복선이 깔려 있는 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미래에는 되게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모기도 없고 전염병하는 병균도 없고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네. 모기가 없다는 거. 너무 좋아요. 19세기에도 모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기가 없다는 걸 설정을 해놔서 빵 터졌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러면서 대부분의 소나 뭐 양이나 이렇게 고기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축들, 그런 동물들도 멸종을 한 상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엘로이족들은 되게 평화롭게 과일을 먹으면서 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몰록족들은 다른 방법으로 고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지상에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전망 좋고 자연 풍광 좋고 이런 넓은 땅들은 부자들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 그 독점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문명의 이기들이라고 뭐 지하철도 그렇고 뭐 공장들도 이제 약간 지하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연의 그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들은 좀 지하로 내려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풍조들이 있었고 네. 사실 지금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계급이 공고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 얘기는 정말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결국 엘로이드를 잡아먹고 살게 된 것은 대형 동물이 다 멸종돼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옛날 얘기인데 사실은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같은 데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인간이 상륙한 곳, 그런 곳에서 대형 동물들이 멸종이 됐다고 하잖아요. 잡아먹어서. 그렇죠. 그거를 일단 100년도 넘게 이때 전에 이미 좀 예견을 했다. 인간에 의해서 대형 동물들이 멸종당할 수 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잡아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이 그 군락을 형성하면서 살아야 되는 공간에 대형 동물들이 있으면 위협이 되니까 사냥하고 없애고 결국은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동물들만을 남겨놓은 채 그걸 우리는 이제 자연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사실은 뭐 지리산에 곰 방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들이 있는데 그 사람 공격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호랑이 뭐 곰 이런 것들 다 멸종됐잖아요. 네. 그렇죠.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어떤 문명 비판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평화롭고 그 지상 위에 있는 이 종족들은 사람 좋은 웃음을 웃기는 웃습니다만 바보가 됐죠. 네. 그렇죠. 체형적으로도 훨씬 더 작아져 버렸고. 근데 결핍 속에서 지하에서 사는 종족들은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문명 비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풍요롭게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맞아요. 똑똑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오히려 결핍과 궁핍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시각이 발달하게 된 이런 어떤 좀 아이러니한 측면들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불만족이 결국 문명 발전을 이끌어냈다. 뭔가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 그냥 TV가 있는데 맨날 TV 키러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싫어. 그러니까 리모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불편함을 통해서 뭔가 네.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 네, 그래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아지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모든 생활에 만족해.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명이나 기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약간 반대예요. 그런 생각에. 역시 저격수.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전선이 형성이 됩니까? 네. 아니 정말 그 왜 너무나 평화로우면 이게 여러 가지 능력이 퇴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고정관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무조건적인 경쟁. 그러니까 하여튼 이를테면 이 동물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어떠한 그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도 인간들끼리의 경쟁을 몰아넣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긴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네. 근데 그것이 과연 인간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더 이를테면 현명하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네. 오히려 이거는 저도 다시 반론 약간 토론처럼 되는데 우리 책 얘기해야 되는데 약간 정치적인 공방적으로 반론으로 하자면 인간의 경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잖아요. 그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은 별로 경쟁도 없고 혼자서 그냥 꼼지락꼼지락 도서관 가서 책 빌려다 보고 약간 이런. 아니, 도서관 가서 책 빌리는 것도 경쟁 있죠. 먼저 안 가면은 다른 책 보면 돼요. 다른 책 보면 됩니까? 그럼요. 그럼 그렇게 그냥 말 그대로 아무런 별로 위협이나 경쟁 없이 살았더니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막 예술도 향유하기 좋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박사 씨의 의견에 되게 동감하고 공감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네. 청취율이 걸리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요즘 좀 조급해지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주쯤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네, 가시방석입니다. 많은 애청자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현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H.G. 웰즈의 타임머신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 여행자, 간신히 타임머신을 찾습니다. 찾는데 이분 참 이상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버튼도 잘못 누릅니다. 그래가지고 과거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 먼 미래로 가버리잖아요. 네. 여기서부터의 상상력도 참 놀라워요. 네. 오히려 더 먼 미래로 갔는데 지구라는 이 행성은 오히려 더 먼 과거로 간 것처럼 최초의 지구처럼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네. 이거 스포입니까? 이거 제 담당인가요? 갑자기 제가 빤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저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이어주셔야죠.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태초의 지구처럼 그러니까 식물들만 거의 있다시피 하고 뭐 중간에 잠깐 멈추는데 뭐 거대한 갑각류가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보이는 생물이라는 건 없고요. 괴상한 생명체들이 있다가 결국 끝까지 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게 되거든요. 원시 네. 삽염충 같은 뭐 그런 네, 것들이 막 그런 등장하고. 네, 근데 네. 사실 보면 이게 태양이 수명이 영원하진 않아요. 태양도 한 120억 년 정도의 수명이라고 하고 지금 45억 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120억 년이면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에 비하면 인간이 정말 통이 커요. 정말. 영원한 건 없어. 120억 년이면 영원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H.G. 웰즈는 그런 부분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보면은 태양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사실 그 별의 어떤 탄생과 그 죽음까지 보면
적색 거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커지고 온도는 낮아지만 굉장히 커졌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백색 개성으로 쪼그라들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묘사했다라고 보이거든요. 적색 거성의 모습을. 근데 사실은 이게 80몇만 년, 30만 년 정도에서 120몇만 년 후니까 그렇게까지 빨리 가진 않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이게 천문 그 지구과학이죠. 지구과학까지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 SF 소설을 쓸 때 단지 황당한 상상력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나와 있던 어떤 과학 기술들과 과학적 상상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저희끼리 그런 얘기하는데 이제 이 그 책 안에서의 어떤 현실성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 있어야 작품 되니까.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서 시간 여행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 시간 여행자가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되게 그럴듯해요. 좀 말이 말이 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안에서의 설득력 같은 거는 많이 갖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환경 오염이 엄청 커다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뭐 환경 오염 뭐 이런 건 없고 그런 얘기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에 의해서 멸종된 동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세계의 멸망은 인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애저녁에 멸종을 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태양계 자체가 노화하게 되면서 이제 멸종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종교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하자면 어떤 더 거대한 시간의 어떤 틀을 보여주면서 인간들이 여기서 현생에서 그렇게 뭐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네네. 결국 이 거대한 우주의 존재로 봤을 때는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작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그 통찰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참 이 작품 참 SF 그냥 공상과학 소설로 봤다가 이게 참 한 대 멍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초등학교 때 봤었는데요. 네. 진짜 초등학생한테 읽히면 위험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인생의 들어요. 허무가 느껴지는. 아 정말 너무 스케일 이게 별로 이렇게 긴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제 인생에 대한 허무도 느껴지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저의 인성을 형성하게 된 아이고. 일부분은 이 책이 담당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웰즈가 잘못했네요. 그러게요. 잘못했어요. 아니 제가 뭐 어때서요? 아니. 저 이상한가요? 굉장히 말귀를 금방 알아들으시는데요. 아니 근데 이 시간 여행자 이제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 카메라를 가져갑니다. 네. 그 대목이 아마 작가가 의도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한 거잖아요. 네. 카메라를 가지고 간다는 건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건데 그렇다면 이 작가는 이 주인공 시간 여행자에게 카메라를 부여하면서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이게 아마도 이 책의 실질적인 이제 주제하고 맞닥뜨려지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돌아오지 못했죠. 네. 네. 언젠가 오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메라를 결국 사진을 찍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 미래에 갔다 온 증거가 없다. 그럼 이상한 꽃잎 2장만 남아있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데 그럼 내가 그다음엔 카메라를 갖고 가서 찍어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진을 들이밀어도 과연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저도. 확증 편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네. 아니다 하니까 그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UFO 요새는 뭐 UFO라고 안 하고 그 UAP라고 한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UAP 페노메논이니까 뭐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찌 됐건 왜 사진들 찍어온 거 보면 네. 그렇게 꼭 뭔지 애매하게 흐릿하게 나오죠. 뭐가 좀 볼트 너트가 좀 선명하게 나오면서 이거 누가 봐도 UFO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애매하게 찍혀오잖아요. 근데 사진이라는 게 정말 이상한 게 옛날에 일본에서 옴질리교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는 살인가스 때문에 그때 난리 났죠. 난리가 났을 때는 그 옴질리교가 굉장히 이제 흥행하게 됐던 이유가 그 교주가 공중에 떠 있는 사진 한 장 때문이었거든요. 공중부양. 네, 그러니까 네. 공중에 뜰 수 있다 이 교주가. 이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막 몰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합성된 사진이었었잖아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파랑새는 있다. 그런가요? 주인공 차력사들 나오는. 네. 주연 선생님이었나요? 뭐 백윤식 씨였나요? 네, 백윤식 씨였죠. 백윤식 그 공중부양 하신다고 그 배우로 가잖아요.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그거 하시는 분은 저 허경영 씨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것처럼 정말 아주 그 명확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그 정말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고요. 네. 진짜 허술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믿는 사람부터 엄청나게 믿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UFO 이상한 사진인데 그걸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 지구가 아직 평평하다고 있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계시고. 네, 맞아요. 네. 얼마 전에 그 민간 항공 그 우주 비행선 나가서 지구가 동그랗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거 다 창문에다가 비디오 빔 쏴서 그렇게 보여준다. 평평협회에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정말로 뭐랄까 그런 걸 보면은 아무리 무슨 증거를 만들고 아무리 실감나게 이야기를 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은 뭐 설득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사진기를 갖고 갔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게 사실은 가장 최선의 결론이 아니었을까. 네. 돌아왔다가 사실 미래가 어쩌면 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니고 생각이 사실 들어요. 돌아오시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역사에 타임머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가져가셨어야죠. 네. 그 이야기가 이 책의 어떤 주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수많은 증거를 들이더라도 그들은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걸 그냥 믿으려고 한다.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이 웰즈의 타임머신이라는 이야기와 중첩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됩니다. 자,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은 미래와 과거, 자 편도만 이야기합니다. 편도. 어느 순간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어느 순간으로? 어느 순간이요? 네. 그거 진짜 어려운데요. 순간을 얘기하자면 저는 그러면 안 갈 것 같아요. 안 간다. 네, 과거 순간을 정하는 왜냐하면 네. 보통 그건 미래의 순간보다 과거의 순간 가서 내가 뭐 좀 잘못했던 걸 고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고쳐봤자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참 이 그 허황된 질문에 너무 쓸데없이 진지해요. 그런가요? 이시안 씨는 그렇게 안 간다고 이야기하셨고 박사 씨는 저라면 조금 더 한 2시간 뒤쯤에 과거 그 미래로 가고 싶어요. 2시간 전쯤의 미래. 아니 2시간 뒤의 미래. 2시간 뒤의 미래. 네. 그때쯤 되면 집에서 고양이를 안고 있을 테니까. 네. 보장돼 있는 행복의 순간으로 가고 네, 싶어요. 네. 퇴근하는 과정이 집에 너무 가는 귀찮다. 과정 너무 네. 귀찮으니까 그때로 가고 싶네요. 네. 저는 한 30일 전 정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거 시작할 때, 네. 이 라디오 시작할 때. 청취율 공약 이런 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역시, 지금 이거를 말씀하셨군요. 후회하는 순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정도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애청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네. 청취율 2배 곧 오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1년이란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청취율 2배 언젠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책에 대한 한 줄 추천사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무한하게 도전하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종영됐으니까 얘기도 되는 거죠. 무한도전. 무한도전 같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한도전이 보면 예능으로 봤다가 굉장히 다큐적인 저런 사람들이 있었지 하고 그 사회적인 현실에 좀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능으로 접근했는데 굉장히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자, 박사 씨는? 네, 저도 인류의 미래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다 하는 분이라면 한번 짧고 강렬하게 읽어보실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냥 재미를 가지고 읽어도 충분히 흥미진진한 그런 소설이지 않나. 여름밤이 덥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H.G. 웰즈의 타임머신은 아마 이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읽고서 계속 이 H.G. 웰즈의 책들을 찾아 나서는 책이 될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타임머신 북구북구에서 두 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 책 예고 드립니다. 루이스 세풀베다, 대단한 작가죠. 루이스 세풀베다의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라는 책 다음 주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읽고 와주시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 책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reeway.